할아버지, 그 땅 1억을 준대도 팔지 마세요. 마을 회관 한복판 14살 소년이 외칩니다. 쟤 왜 저런데? 농사도 안 되는 똥땅을 5천만 원만 줘도 감지덕지지. 학교에서 흙만 판다고 놀림받던 그 애가 드디어 미쳐버린 거 아니냐며 마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5천만 원도 큰 돈인데 1억을 줘도 팔지 말라뇨. 본부장님, 5천에 이 땅 넘기면 제 빚 1억 까주시는 거 확실한 거죠? 도박빚에 찌든 조카와 대기업 본부장이 짜고 8순 넘은 할아버지를 속이려 합니다. 할아버지 손에 들린 도장이 계약서에 닿기 1초 전, 이 소녀는 이 계약을 왜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걸까요? 모두가 똥땅이라고 무시하던 그 자갈밭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봄날 인생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곰바위 언덕에서 오달수 할아버지는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8순을 넘긴 나이지만 등은 아직 꼿꼿했고 거친 손으로 호미를 움켜쥔 채 한 삽 한 삽 흙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미 끝이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히더니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쇠붙이가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간 땅속에서 튀어오른 자갈이 달수의 정강이를 강타했어요. 아이고, 이놈의 똥땅. 달수가 정강이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호미자루만 남고 쇠붙이는 완전히 부러져 나갔어요. 올해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마을 이장과 부녀의 아줌마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달수 영감, 그 자갈밭에 뭘 심겠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냥 포기하지. 맞아요. 거기는 비료값도 안 나와요. 씻는 족족 다 말라 죽잖아요. 사람들의 비웃음이 귓가를 때렸지만 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땅은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님 땅이었지만 농사는커녕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자갈밭이었습니다. 모종을 심으면 뿌리가 삶아진 것처럼 익어서 죽었고 씨를 뿌리면 싹도 나지 않았어요. 달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언덕 아래 자기 집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 구멍이 났고 비만 오면 방 안에 빗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쌀독은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고 장롱 서랍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죠. 그리고 그 낡은 집 마루에는 14살 손자 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앞코가 찢어져 양말이 빼꼼 보였고 교복 바지는 기장이 짧아 발목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달수의 가슴이 먹먹하게 조였습니다.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가난을 견디지 못해 도망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혈육이라곤 저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할아버지, 물 드세요. 시우가 마당을 가로질러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달수는 손자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승용차 엔진 소리가 조용한 마을의 정적을 깼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외제 세단이 달수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짝퉁 티셔츠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선글라스를 낀 5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확인한 달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필구야. 삼촌, 오필구. 달수의 오촌 조카였습니다. 10년 전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가 거절당한 뒤 연락이 끊겼던 사람. 필구가 헐레벌떡 달려와 달수의 손을 와락 붙들었습니다. 눈가에는 금세라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삼촌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왔어야 했는데. 괜찮다. 그나저나 니는 잘 지냈나? 네. 삼촌 그리고 이제 삼촌 고생 끝났어요. 필구가 달수의 어깨를 탁탁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삼촌. 제가 대박 건수를 물어왔어요. 이 쓰레기 같은 자갈밭 있잖아요? 필구가 언덕 위 달수의 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땅을 5천만 원에 사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농사도 안 되는 자갈밭이 5천만 원이라니요. 5천이면 시우 대학까지 보내고도 남아요. 삼촌, 이제 걱정 끝이에요. 달수는 황당함과 기쁨이 뒤섞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 땅은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땅인데 삼촌, 조상님이 문제예요? 시우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대학도 보내야 하잖아요. 달수의 시선이 마루에 앉아있는 시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구멍 난 운동화, 짧아진 교복 바지. 달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필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일 대표님이 직접 오신대요. 계약하러요, 삼촌.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달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과 손자를 위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필구는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달수에게 건넸습니다. 삼촌, 이분이 내일 오실 대표님이에요. 블루오션이라고 서울에서 제일 큰 부동산 개발 회사랍니다. 달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짝이는 금박 테두리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10시에 오신대요, 삼촌. 준비해두세요. 인감증명서랑 도장 챙겨두시고요. 알았다. 달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필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인감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조상님께 죄송하다는 생각과 시우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번갈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일찍 검은 세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2대였습니다. 필구의 차 뒤를 따라 더 크고 비싼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장동민, 블루오션 개발 본부장이었습니다. 장 본부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구두 밑창에 흙이 묻을까봐 조심조심 발을 디뎠고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여기가 그 땅입니까? 정말 시골 냄새가 지독하네요. 필구가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본부장님, 이쪽입니다. 저희 삼촌이 기다리고 계세요. 달수는 마당에서 2사람을 맞이했어요. 오늘을 위해 장롱에서 꺼낸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래봤자 10년도 더 된 낡은 양복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달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장 본부장은 고개도 제대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훑어보듯 달수와 그의 집을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저는 블루오션 개발본부장 장동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장 본부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런 흉물스러운 자갈밭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써드리겠다는 겁니다. 감사하셔야죠. 주차장이요. 네, 저희가 이 근처에 리조트를 짓는데 직원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땅은 그거 말고는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달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장 본부장은 계약서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도장 안 찍으시면 이 기회는 옆집 김 씨네로 넘어갑니다.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평생 돌이나 캐면서 사시겠습니까?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말투에 달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옆집 김 씨도 자갈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돈을 만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필구가 재빨리 달수의 팔을 붙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장독대 뒤편으로 가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촌,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저분 성격 까다로워서 한번 삐끗하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도 말이야. 삼촌, 시우 생각 안 해요? 저렇게 거짓골로 키울 거예요? 애 기죽는 거 안 불쌍해요? 필구가 달수의 어깨를 움켜쥐며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달수는 마당 한쪽에 앉아있는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낡은 교복을 입은 손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영어도 배우는데 시우는 뭐 하나 제대로 시켜준 게 없잖아요. 이 돈이면 시우 대학 보내고 유학도 보낼 수 있어요. 달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필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마당 구석에 앉아있던 시우는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장 본부장이 타고 온 검은 외제차. 시우는 그 차의 타이어와 흙바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타이어에 묻어있는 흙은 평범한 흙이 아닌 특유의 붉은 빛이 도는 점토질 흙이 묻어 있었고 그 흙에서는 희미하게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시우의 눈치챘습니다. 저 사람들 이미 이 근처 땅을 조사했구나. 장 본부장은 탁자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결정하셨어요? 필구가 달수를 끌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마을회관에서 도장 찍겠네. 잘 생각하셨어요, 삼촌. 필구가 환호했습니다. 장 본부장도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 10시 마을 회관에서 뵙죠. 장 본부장이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필구가 헐레벌떡 따라가며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군. 차에 오르던 장 본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우의 귀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시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어. 검은 세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가고 달수는 멍하니 그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조상님 땅을 팔게 됩니다. 평생 지켜온 땅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달수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시우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손에는 온도계와 작은 삽 그리고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우는 자갈밭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삽으로 땅을 조금씩 파기 시작했습니다. 10cm, 20cm, 30cm. 시우는 파낸 흙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여름도 아니고 한밤중인데도 땅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시우는 온도계를 흙 속에 꽂았습니다. 10초쯤 지나자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더니
35도를 가리켰습니다. 시우는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50cm쯤 파들어가자 흙에서 희미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우는 귀를 땅에 바짝 갖다 대고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콸콸콸.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땅속 저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땅은 분명히 똥땅이 아니야. 시우는 작게 중얼거리곤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우는 학교에 갔지만 수업 시간 내내 교과서를 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꺼낸 주먹만 한 돌멩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바탕에 하얀 무늬가 있는 화강암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꾸중이 떨어졌지만 시우는 돌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몰려들어 흙만 파는 도라이라며 놀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운동장 가서 땅만 판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시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 앉아 돌을 관찰할 뿐이었죠. 돌의 결을 손가락으로 훑고 햇빛에 비춰보고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아이들은 곧 시우에게 관심을 끊고 자기들끼리 놀러 갔어요. 시우는 익숙하다는 듯 혼자 남아 있다가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끌며 마당에 들어서니 달수 할아버지가 장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묻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학교에서는 한 번도 짓지 않았던 표정이었죠. 시우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교과서 대신 온갖 종류의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강암, 현무암, 석회암, 응회암. 시우가 몇 년에 걸쳐 모은 암석 표본들이었습니다. 시우의 방 벽면에는 손으로 그린 지질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변 땅의 지층 구조, 암석 분포도, 지하수 흐름 예상도,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한 14살 소년이 혼자 힘으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 10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곰바위 관찰 일지라고 빨간 펜으로 쓰여 있었어요. 시우는 그중 가장 최근 것을 펼쳤습니다. 1월 15일, 영하 10도. 다른 집 마당은 눈이 쌓였는데 우리 집 마당만 눈이 녹아 있음. 땅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으로 추정. 2월 3일, 고추 모종 10개 심음. 일주일 후 모두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며 죽음. 뿌리를 만져보니 마치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물렁물렁함. 3월 20일, 비 온 다음 날, 마당에서 썩은 냄새가 남. 마을 사람들은 거름 냄새라고 하지만 거름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지 않음. 화산지대에서 나는 냄새와 유사함. 5월 7일, 집 뒤편 우물물 온도 측정. 섭씨 38도. 일반 지하수는 15도 안팎인데 비정상적으로 높음. 지하에 열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 시우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위 자갈밭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땅을 똥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땅 밑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우가 5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어린 시우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부짖었죠. 그때마다 달수는 어린 손자를 등에 업고 마당을 빙빙 돌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목소리는 늘 떨렸습니다. 손자를 달래면서도 자신이 먼저 울컥했으니까요. 그 따뜻한 등, 그 거친 손,
그 떨리는 목소리를 시우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달수 할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어라. 시우가 감자를 받아들자 달수는 시우의 책상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지질도들, 서랍에 가득한 돌멩이들, 그리고 빼곡히 적힌 관찰일지. 손자가 뭘 공부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시우야, 내일 땅 팔면 우리 시우 새 운동화부터 사자. 그리고 학원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것 다 시켜줄게. 달수의 목소리가 기대감에 떨렸습니다. 평생 손자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미안했습니다. 시우는 감자를 먹다 말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조상님 땅까지 팔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새 운동화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달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내일이면 할아버지는 땅을 팔게 됩니다. 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온도계와 pH 측정 키트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직접 주문한 간이 측정 도구들이었어요. 시우는 도구들을 들고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온 뒤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었죠. 시우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보통 지하수는 차가운데 이 우물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온도계를 담가보니 40도를 가리켰고 pH 측정 키트로 산성도를 재보니 약알칼리성이었습니다. 시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땅 밑에는 뜨겁고 풍부한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어른들을 설득하려면 더 확실한 증명이 필요했죠. 시우는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터넷 과학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질자원 연구소 송 박사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시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저는 시골 마을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집 땅에 대해 급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우는 지난 3년간 기록한 관찰일지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온도 측정 기록, pH 수치, 식물이 죽은 사진, 우물물의 성분 분석 결과까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송 박사가 답장을 해줄지, 할아버지를 막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우는 할아버지가 속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꼭 막아야 해. 시우는 작게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나 장롱을 열더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달수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도장이었어요. 이 도장을 찍으면 대대로 이어온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달수는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물려주신 땅 팔아서 우리 시우 대학도 보내고 사람답게 키우겠습니다. 작게 중얼거리는 달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계세요?
필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인 목소리였어요. 달수가 대문을 열자 필구가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삼촌, 내일이면 부자예요, 부자. 5천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서류는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 준비해 두었다. 필구가 달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슬쩍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장롱 위치, 서랍장 위치, 집문서를 보관할 만한 곳들을 눈으로 훑었어요. 너 술 많이 먹었구나. 얼른 집이나 가서 쉴 것이지. 여기까지 뭐하러 와? 삼촌 보고 싶어서 왔죠. 금방 갈 거예요. 대리기사 기다려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갈게요. 필구가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은 집 뒤편 마당에 있었습니다. 달수는 방으로 들어가 다시 인감도장을 보자기에 싸서 장롱에 넣었습니다. 한편 마당으로 나간 필구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아궁이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필구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궁이 반대편 장독대 뒤편에 시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시우는 할아버지 방에서 자다가 필구가 찾아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낀 시우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독대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필구의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저 필구입니다. 네네. 늙은이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주차장인 줄 알고 있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도장 찍기로 했습니다. 시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속았다니. 주차장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5천에 딱 넘기면 제 빚 1억 까주시는 거 확실하죠? 본부장님, 저 진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전 죽습니다. 필구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네. 걱정 마세요.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이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필구가 낄낄거리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시우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 마을회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도장 찍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필구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번 둘러보고는 휘파람을 불며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집으로 돌아와 달수에게 인사를 하고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시우는 장독대 뒤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분노 때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쓸 용도가 아니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이 땅을 노리고 있었어요. 필구는 자기 빚을 갚기 위해 할아버지를 팔아넘기려고 한 거였죠. 시우는 당장이라도 할아버지께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밤중에 엿들은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필구는 발뺌할 것이고 장 본부장은 시침이 뗄 것입니다. 어른들은 14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땅을 노리는 진짜 이유를. 사실 시우는 3년 동안 이 땅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 밑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고 있었죠. 온도계로 잰 땅의 온도, pH 측정 키트로 잰 수질, 관찰 일지에 적힌 기록들. 이것들만으로는 약했습니다. 전문가의 인증이 필요했어요. 시우는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함을 확인했지만
아직 송 박사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1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발요, 박사님. 제발 답장 주세요. 시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메일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언덕 위 자갈밭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땅이 뜨거웠던 이유, 작물이 죽었던 이유, 대기업이 굳이 이 똥땅을 사려는 이유. 시우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절대 할아버지를 속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시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관찰일지 10권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기록한 땅의 비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시우는 그 노트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온도계도, pH 측정 키트도, 우물에서 떠온 물 샘플도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양동이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우물에서 뜨거운 물을 길어 담을 양동이였죠. 송 박사의 답장이 오든 안 오든 시우는 혼자서라도 싸울 작정이었습니다. 시우는 가방을 꼭 껴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만 잠은 오지 않고 가슴만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시우는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조용했지만 시우의 방에서만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마을 회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시우는 눈을 떴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송 박사의 답장은 없었어요. 시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답장이 없어도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우는 집 뒤편 우물로 가서 어젯밤 준비해둔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가득 떠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가서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50cm쯤 파들어가자 흙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흙을 비닐봉지에 담아 온도계를 꽂아보니 43도를 가리켰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한편 마을 회관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마을 이장과 부녀의 사람들이 나와서 회관 입구를 청소하고 의자를 배치하고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블루 오션 리조트 투자 유치 환영이라고 빨간 글씨로 크게 쓰인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나네. 달수 영감이 땅 팔면 우리 마을도 덩달아 땅값 오르는 거 아니가? 마을 사람들은 들떠서 수군댔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모두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오전 9시, 달수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양복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우야, 하랩이 나간다. 달수가 시우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시우는 이미 학교에 간 것 같았습니다. 책가방이 없었으니까요. 달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에게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달수는 인감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 30분, 마을 회관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마이크를 들고 회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을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달수 영감이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마이크에서 삑삑 소리가 났지만 이장은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블루오션이라는 큰 회사에서 우리 마을에 투자를 한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도 발전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9시 50분, 달수 할아버지가 회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냅니다. 달수 형님 덕분에 우리 마을 땅값 오르겠어요. 형님 덕분에 우리 마을도 이제 돈 좀 벌어보겠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쏟아졌지만 달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시우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교복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손은 물집이 잡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흙 샘플, 물 샘플, 온도 기록, 관찰 일지, 모든 증거를 배낭에 넣고 마지막으로 우물에서 뜨거운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들었습니다. 시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5분. 회관까지 뛰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았어요. 시우는 양동이를 들고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회관 밖에서 고급 세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본부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장 본부장은 정장 차림으로 회관에 들어왔습니다.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시골 회관의 낡은 시설들이 눈에 거슬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장 본부장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자, 여기 인감만 찍으시면 바로 입금 처리됩니다. 5천만 원, 큰 돈이죠? 달수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빼곡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지러울 뿐이었죠. 필구가 옆에서 달수의 팔을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삼촌,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본부장님 바쁘신 분이라고요. 필구가 인주를 열어 달수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묻히고 인감도장을 달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달수의 손이 떨리며 도장을 든 손이 천천히 계약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달수의 손만 바라보느라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달수의 손이 계약서 위로 내려갔습니다. 달수는 눈을 감고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시우를 위한 일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콰당하는 소리와 함께 회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거친 숨소리, 그리고 손에 든 커다란 양동이. 안 돼요. 시우의 외침이 회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우는 회관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양손에 든 양동이가 찰랑거렸습니다. 달수가 깜짝 놀라 시우를 불렀지만 시우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 든 도장이 계약서에 거의 닿으려 하고 있었으니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시우는 탁자를 향해 달려가 들고 있던 양동이를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필구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서? 양동이 속 물이 계약서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 계약서를 적셨고 탁자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물은 계약서뿐만 아니라 장 본부장의 정장 바지와 구두까지 흠뻑 적시고 말았어요. 장 본부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계약서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필구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1억 원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필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달수가 벌떡 일어나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우를 지키기 위해서요. 장 본부장은 젖은 바지를 털어내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명품 정장이 물에 젖어 얼룩이 졌었고 구두도 흠뻑 젖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위약금 물릴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애 때문에 달수 영감 큰일 났다고, 원래 좀 이상한 애였다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배낭을 단단히 껴안고 회관 앞 모든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장 본부장, 필구, 이장,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할아버지. 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이 땅 5천만 원짜리 아니에요. 1억을 준다고 해도 절대 팔면 안 돼요. 회관 안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시우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회관 안이 웅성거렸고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돌이라도 먹었냐고, 드디어 미쳤다고, 농사도 안 되는 자갈밭이 1억이라니, 학교에서 흙 파먹더니 진짜 정신이 나갔다고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땅은 똥땅이 아니에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죠.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요. 회관 안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장 본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구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시우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배낭을 열어 흙 묻은 온도계를 꺼내 들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땅은 똥땅이 아니라 보물 땅이에요. 시우가 온도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눈금은 4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집 마당 1m 파고 잰 거예요. 45도. 땅속은 시원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우의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말에 장 본부장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이 동리가 원래 지열이 좀 높은 곳입니다. 지질학적으로 흔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시우가 탁자 위에 쏟아졌던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아까 제가 뿌린 물 냄새 맡아보세요. 썩은 달걀 냄새 안 나요? 이장이 코를 킁킁거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네. 유황 냄새 아니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유황 냄새예요. 우리 집 우물에서 뜬 물입니다. 보통 지하수는 차가운데 우리 집 우물물은 40도예요. 그리고 유황 냄새가 나요. 시우는 배낭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흙을 꺼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마당에서 파낸 흙이에요. 50cm 깊이에서 꺼낸 건데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가까이 있던 부녀의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만져봤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어머, 진짜네. 흙이 왜 이렇게 따뜻해? 시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우리 집 땅을 관찰했어요. 한겨울에도 우리 집 마당만 눈이 녹았고 모종을 심으면 뿌리가 삶아져서 죽었어요.
비가 오고 나면 땅에서 유황 냄새가 났고요. 시우는 배낭에서 두툼한 공책을 꺼냈습니다. 관찰 일지였죠.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별로, 온도별로, 모든 게 다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장 본부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죠. 그래서요? 땅이 좀 따뜻하다고 뭐가 어쩌자는 겁니까? 시우는 배낭에서 구겨진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어제 장 본부장의 서류 가방에서 흘긋 본 그 종이였어요. 시우는 장 본부장이 돌아간 후 회관 앞에 떨어진 것을 주웠었습니다. 이게 뭐죠? 시우가 팜플렛을 펼쳐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리조트 조감도였어요. 대형 수영장, 워터파크, 그리고 거대한 스파 시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형 스파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네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물도 없는 곳에 스파를 지어요? 마을 사람들이 팜플렛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온천 스파 시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땅 지하에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걸 쓰려고 이 땅을 사려는 거예요. 주차장은 거짓말이에요.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장 본부장에게 쏠렸습니다. 장 본부장은 땀을 흘리기 시작하며 금태 안경을 벗어 닦았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건 그냥 예비 설계안일 뿐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비 설계안이면 왜 우리 집 마당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뒀어요? 여기 보세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 이게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온천수를 끌어오는 선이 그려져 있어요. 시우의 손가락이 팜플렛 위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정말로 빨간 점과 파란색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팔짱을 끼고 장 본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를 속인 겁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우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시우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필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우에게 달려들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에요. 애가 지어낸 거라고요. 필구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땅은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온천이 나오는 땅이에요. 제발 팔지 마세요. 달수는 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달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관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 본부장과 필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관 안의 정적을 깬 것은 장 본부장이었습니다. 장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들어받게 대기 중인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관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장 본부장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저 애와 노인네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업무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수행원들이 시우와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장이 말리려 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달수가 손자를 뒤로 감싸 안았고 시우는 배낭을 꽉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회관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며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흰색 SUV 한 대가 회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체 옆면에는 지질자원연구소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고글을 이마에 올리고 야전 조끼를 입고 손에는 은색 장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송민지 박사였습니다. 송 박사가 회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시우를 발견했습니다. 오시우 학생, 제가 왔어요. 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답장이 온 것입니다. 아니, 답장뿐만 아니라 송 박사가 시우의 메일을 보고 시골 마을까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박사님, 송 박사는 시우에게 다가가려던 수행원들을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학생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공식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 박사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장 본부장에게 건넸습니다. 지질자원연구소 수석연구원 송민지입니다. 이 학생이 보내온 데이터를 검토했는데 중대한 지질학적 발견 가능성이 있어서 긴급 출동했습니다. 장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송 박사는 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우 학생, 샘플 가져왔어요?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을 열었습니다. 흙 샘플, 물 샘플, 관찰 일지를 꺼내 송 박사에게 건넸습니다. 송 박사는 탁자 위에 휴대용 성분 분석기를 펼쳤습니다. 노트북 크기만 한 기계였지만 화면과 각종 센서가 달려 있었어요. 먼저 물 샘플을 작은 튜브에 담아 기계에 넣자 기계가 윙윙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잠시 후 띠링하는 기계음과 함께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송 박사가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숫자들과 그래프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수치를 보세요. 수온 42도, pH 7.8, 유황 성분 148ppm, 탄산 성분 812ppm, 라듐까지 미량 검출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송 박사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대단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송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하 300m 깊이 안반층에서 솟아오르는 천연 탄산 온천수입니다. 회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송 박사는 이번엔 흙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온도를 재고 성분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우의 관찰 일지를 펼쳐봤어요. 3년간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겨울철 지표면 온도 상승, 식물 뿌리 열 손상, 유황 냄새 발생 주기, 모든 게 지하 온천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송 박사가 장 본부장 쪽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귀사에서 이 땅에 대한 지질 조사를 하셨나요? 장 본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고 대답하지 않아도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송 박사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량도 상당합니다. 제 추정으로는 하루 3,000톤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질과 수량이면 국내 온천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 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송 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가치 산정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온천 개발권만 해도 수백억 원 단위입니다. 리조트까지 지으면 그 이상이고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봐야죠.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수백억? 달수의 똥땅이 수백억짜리 보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장 본부장의 얼굴이 당황해서 홍당무가 되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필구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억 원 빚을 갚으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달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똥땅이라고 무시받던 땅이 보물이었다니. 그것도 중학생 손자가 3년 동안 혼자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달수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그리고 장 본부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물에 젖어 구겨진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두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회관 안에 울렸습니다. 내 땅은 내가 알아서 한다. 달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무시당하고 살았던 달수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시우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필구는 벽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수와 시우에게 쏠려 있는 틈을 타 도망가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재빨리 회관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도망가? 천하의 불효자놈. 평소 달수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이장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카가 삼촌을 속여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청년회장도 나서서 필구의 다른 쪽 길을 막았습니다. 필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기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필구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봤어. 네가 삼촌 땅 팔아서 빚 갚으려던 거. 수백억짜리 땅을 5천만 원에 넘기려 했잖아. 마을 사람들이 필구를 에워쌌고 필구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필구는 달수에게 달려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삼촌, 저 빚 때문에 죽게 생겨서 그랬어요. 진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필구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수는 필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손자를 위협했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달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속이려 들다니. 당장 나가. 달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필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였어요. 바로 그때 회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 박사가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사기 미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요. 경찰관 2명이 회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송 박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 본부장과 필구가 달수 할아버지를 속여 땅을 헐값에 사려 했다고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장 본부장과 필구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장 본부장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필구는 이미 기력을 잃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떠나고 마을 사람들이 회관 밖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회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송 박사도 추가 조사 일정을 잡고 차에 올라 시우에게 잘했다고 격려하며 떠났습니다. 회관 안에는 달수 할아버지와 시우만 남았고 달수는 손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땀에 젖은 머리, 하지만 반짝이는 눈빛. 할애비가 미안하다. 못난 할애비 만나서 이런 고생을 시켰네. 달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 믿어주셨잖아요. 시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보물이에요.
땅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요. 달수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우도 할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회관 밖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달수와 시우가 고개를 돌리자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회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달수 형님, 아니 회장님,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형님 땅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평소 반말을 쓰던 이장이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혹시 땅 개발하시면 우리 마을도 좀 챙겨주십시오.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굽실거리며 인사했습니다. 아침만 해도 달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였죠. 달수는 피식 웃었어요. 씁쓸하면서도 우습기도 했습니다. 시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회관 창문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달수와 시우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덕 위 자갈밭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똥땅이 아니었습니다. 보물 땅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랑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곰바위 언덕 위에는 이제 웅장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온천이 나오는 호텔 리조트였습니다. 달수는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한 개발 회사를 찾아 땅을 제공하고 리조트 지분 20%를 받았습니다. 대주주가 된 것이었어요. 워낙 규모가 큰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자 그 20%에서 나오는 배당금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일 한 번 안 하고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이 통장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달수는 사치 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명품 옷은커녕 편안한 개량 한복을 입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 최신 안마의자 10대를 기증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달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우는 과학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14살 나이에 온천을 발견한 지질학 영재라고요. 여러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달수와 시우는 함께 오시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돌아온 시우는 호텔 펜트하우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덕 바로 아래 옛집터로 향했습니다. 달수가 그곳에 작은 노천탕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리조트의 화려한 온천도 좋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 작은 노천탕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달수는 노천탕 가장자리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에서 유황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똥땅이라고 무시받던 곳에서 솟아오른 온천수였어요. 시우가 다가와 옆에 앉아 교복바지를 걷어 올리고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달수는 옆에 놓인 바구니에서 삶은 달걀 하나를 꺼냈습니다. 온천수의 삶은 달걀이었죠. 달걀 껍질을 까서 시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다. 시우가 달걀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옵니다. 달수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똥땅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돌밭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가장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300m 깊은 땅 속에서 수백 년 동안 끓어오른 온천수처럼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 어쩌면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난한 할아버지와 도라이라고 놀림받던 손자. 두 사람은 서로를 믿었고 함께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노천탕에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달수와 시우는 여전히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지난 3년간의 고생도,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처럼 그들의 미래도 따뜻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달수 할아버지와 시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